콩팥의 손상, 콩팥 기능이 저하된 각종 질환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죠. 이 만성 콩팥병이 악화가 돼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면 물론 신장 이식을 가장 많이들 좀 선호를 하시지만 공여자가 부족해서 이 말기 신부전 환자의 한 80% 정도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투석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걱정이 앞서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투석 치료 방법으로 혈액투석 그리고 복막투석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결정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에 휩싸인 만성 콩팥병 환자가 철저히 중심이 돼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에서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께서 패널 토론의 중심인 진행을 좀 맡아주셨는데요. 오늘 짤막하게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와 그리고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네, 자리에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입니다. 오늘 굉장히 소중한 이런 토론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에는 투석이 치료라는 그러한 양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자 중심의 의료 행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 행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신장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석 환자들이 투석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투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코로나 같이 집에서 주로 생활하는 복막 투석 환자인 경우 과연 집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에까지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시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투석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복막 투석 환자들의 재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와 그리고 우리 심평원에 계시는 지정분 실장님, 복지부의 이기론 사무관님, 이것은 대한신장학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옆에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셔야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하는 동안에 평가를 해주신 우리 이상구 교수님께서 아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후 진행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는 이식 또는 투석이라는 신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투석 방법으로는요, 인공신장기를 이용한 혈액투석 그리고 집에서 환자 스스로 투석을 시행하는 복막투석이 있고요. 환자의 어떤 임상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혹은 생활 방식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투석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아주 충분하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 개개인의 삶에 적합한 이 투석 방법을 직접 찾도록 유도하는 공동 의사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김세준 교수께서 준비하신 주제 발표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획된 투석을 위한 공동 의사 결정의 중요성 및 별도 수가 요구란 주제로 발표 듣겠습니다. 김세준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계획된 투석을 위한 공동의사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별도 수가 요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콩팥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성 콩팥병은 콩팥이 이제 만성적으로 나빠지는 병인데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 9명당 1명. 그리고 이 환자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8.7%씩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굉장히 비싼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비싼 병입니다.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1인당 진료비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투석 환자들도 지금 거의 한 36년 동안 한 39배 증가할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석을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60% 가량 되는데, 이것은 암 환자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런 그 만성 콩팥병을 이제 단계를 나누면 1기부터 5기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5기 특히 이렇게 말기가 되면 투석 혹은 이식과 같은 이런 신대치호법을 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제 생명 현상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적절한 시기에 어떤 투석 방법,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 이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응급한 상황이 돼서 응급 투석을 하는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절반 정도에 이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응급 투석이 아주 안전한 치료가 아니고 목에다가 이렇게 관을 넣어서 하는 그런 이제 치료로서 출혈이라든지 또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잘 했다면, 준비를 잘 했다면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투석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89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응급 투석을 하는 것이 이 비용이 들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투석 환자분들 위험한 사망률이 높은데 거기에다가 사망률이 추가적으로 7배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투석 방법을 그럼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될까? 뭔지 잘 알아야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고 선택을 할 텐데, 이게 2005년에 보면은 복막 투석, 혈액 투석 비율을 보면 복막 투석이 한 28% 정도인데 2019년도 자료를 보면 4%, 그러니까 7분의 1로 급격하게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도 이게 수가 정책이라든지 또 관련된 인력이나 시설의 제한도 물론 있겠지만, 또 이런 그 환자의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그 투석 관련된 교육이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이 환자 중심이 아니라 시행을 하는 병원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그 한쪽으로 편중된 현상의 투석 방법 선택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환자 중심에서 한번 다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실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분들인데 56세 남자 당뇨병 있는 환자분인데 젊은 나이여서 복막 투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복막 투석을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실제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복막 투석하고 더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2달 뒤에 다시 혈액 투석으로 바꾸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또 73세 남자 환자인 경우에는 투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이제 혈액 투석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관련된 감염증이라든지 이런 합병증들이 나타나면서 나는 복막 투석으로 가야 되겠다, 복막 투석을 다시 말씀을 듣고 복막 투석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투석하기 전에 이러한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환자들한테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30명 이상 환자의 그룹 포커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을까 해서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첫 번째가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너무 두렵다, 그리고 또 면담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할 때 담당 의사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게 의학적인 어떤 투석 방법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현실적인 생활에 관련된 정보, 또 투석의 각 장단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비교해 보면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복막 투석은 시행하는 빈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제가 한번 이런 공동 의사 결정, 환자가 함께하는 공동 의사 결정의 어떤 정의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의사가 환자에게 양질의 정보, 양질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환자의 어떤 가치관과 선호도를 종합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식, 이것이 아마 가장 이상적인 공동 의사 결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환자는 충분히 알 권리, 그리고 자기 선택권을 보장을 받고, 또 의료진들은 충분한 교육 환경 하에서, 보장된 교육 환경 하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결국에는 계획도 투석을 해가지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형 공동 의사 결정을 위한 여정을 2018년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먼저 이제 환자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육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교육 자료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학회 내에서 TFT를 구성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관련된 세미나를 계속 열었었고요. 2019년에도 한번 정책 토론을 이렇게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막투석 재택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자문으로 같이 참여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했던 이런 학회 지원사에서 했던 어떤 연구 사업을 통해서 환자가 자기 선호도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가 진단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타당도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네카에서 진행하는 환자 중심 임상 시험에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의사 결정의 전국 규모 임상 시험을 2020년 말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의사 또 환자를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행 캠페인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교육 자료는 환자분들이 일단 시각적으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쉽게 환자가 쓸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처법의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 또 혈액투석의 장단점이 뭐고 복막투석의 장단점이 뭔지를 각각 한 4, 5분 정도 되는 동영상 자료인데, 이것을 환자분들이 먼저 볼 수 있게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고, 이것은 대한신장학교의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다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직접 보시면서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게 그 브로셔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의사 상담용으로 이런 혈액투석의 복막투석 장단점을 잘 요약되어 있는 심화 교육 자료,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에 맞춰서 하는 상담 캘린더 자료까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냥 가지고 써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구조화돼서 가급적이면 충분한 시간 동안 이것을 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뭐 분당서울대의 김세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 다른 병원에 우리 전국의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먼저 이 공동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상담 자료를 충분히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먼저 상담하기 전에 예습할 수 있도록 드리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진료 시간에 오게 되면 이런 상담 도구를 통해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받고, 선호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간관념, 위험, 불확실성 등 유형화 분석을 통해서 환자가 한 번 더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환자의 선호도에 맞춰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상담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지부에 제안도 하고, 또 이렇게 국회 토론회도 개최를 하였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는 그때 한창 이제 그런 진료 수가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18만 4,900원으로 한번 하는 것이었겠냐 요청드린 적도 있고, 이후에 이제 재택으로 시범 사업에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 사업에 이런 공동의사 결정이 지금 이제 시범 수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뒤에 또 이현기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 공동의사 결정이라는 게 포함이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환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4%로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복막투석의 어떤 재택관리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복막투석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시키고, 그를 통해서 복막투석 선택 환자 수를 증가를 같이 함께 기대하면서 복막투석 이 시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 목적이 같이 포함이 돼서 지금 이제 공동의사 결정이 시범 수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시범 수가 이전에 시범 사업 이전에는 환자가 만성 신부전 교육 1번, 그리고 복막이나 혈액투석을 결정하게 되면 투석을 시작한 이후에 각각 한 번에서 한 환자는 평생 2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성 신부전 교육이라는 것은 만성 신부전이 뭐고, 또 식이요법, 약물요법 이런 위주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이런 투석 유형을 확정하고 준비하고 선택하는 데 해당되는 교육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트럭처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만드는 최적화 작업을 거친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이 이제 전국에 19개 병원이 참여를 해서 대규모로 해서 4년 동안 지금 이제 계획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홍보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와 의료진이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호법이라는 이런 이제
다행이라는 이름을 따서 다행 캠페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다행 선언물 보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 함께 다정히 고민해준 선생님을 만나 다행이고, 또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늦지 않게 환자분이 결심해 주셔서 다행이고,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다행 선언문을 지금 이제 각 병원별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공동의사 결정을 경험한 환자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 이 재택의료 시범 사업에 포함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71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공동의사 결정을 실제로 시행해 보고 그 환자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았습니다. 좀 인터뷰를 직접 이렇게 환자분을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모시고도 싶긴 했지만 또 오시는 것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터뷰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9점 정도로 높게 나왔었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복막투석 선택하신 분은 내가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투석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혈액투석 선택하신 분은 교육책자 동영상 자료를 보고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한 상담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을 하셨었고, 또 이런 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그 상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잘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71명을 다 이렇게 일일이 이제 차트를 다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석을 계획된 투석으로 준비하는 환자분 퍼센트를 보니까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전 2019년도에 42%였는데 한 4% 이상 2020년도에는 더 감소를 하였고요. 또 복막 투석을 선택하는 환자가 2019년에 5%였는데 2020년에 25%니까 한 5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2019년도에 이런 그 복막투석, 혈액투석의 비율이 2020년도 이런 비율로 바뀌게 된다면 혈액투석보다 복막투석이 1인당 훨씬 의료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연간 180억 원 가까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복막투석이 이렇게 한 4.4%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당일날 소요되는 비용을 한 150만 원 환산했을 때 연간 9.9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도움도 될 뿐만이 아니라 의료비 절감 효과 같이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응급투석을 방지할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본인의 어떤 선호도에 맞춰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병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건의료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공동 의사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막투석 재택 관리 시범 사업에 이제 공동의사 결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교육 상담료 원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뭐냐하면 이런 그 시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상담료 원의 수가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외래 환자만 가능하고 입원 환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질환의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별도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여기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수가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아까 지난번 정책 토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15분 상담하는 것을 2번 한다고 가정하고 한 번에 이제 한 9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18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이 1년에 투석하는 환자 발생하는 것이 한 15,000명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전격적으로 이 정도의 수가를 반영한다면 드는 비용이 한 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억 원 더하기 9.9억 원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팀 구성, 또 정기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대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공동의사 결정이 성공하는 길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의사결정의 요지는 뭐 투석 환경이라든지 어떤 일상생활 건강 관련 그 항목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히 교육을 받은 후에 환자 스스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투석 방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좀 요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핵심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의료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건은 집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투석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겠죠. 자, 물론 이 방법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한 내용 이영기 교수께 듣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신대체육법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신장캣 등록사업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2006년도 기점으로 해서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투석 환자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복막투석 환자가 거의 최고였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씩 줄고 있고 반면에 혈액투석 환자는 2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국가별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치료 방법의 그런 분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나라, 뉴질랜드, 홍콩 같은 경우는 복막투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외 많은 나라에서는 혈액투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한 투석 방법이 하나이긴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 또 복막투석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상태나 의료진의 결정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정책이라든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투석의 그런 수가 지불 구조의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복막투석 수가가 일부 상승하고 혈액투석 수가는 일부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투석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복막투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석 방법에 따라서 현재 코비드 19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의 그런 감염률의 차이도 있습니다. 가정 투석 방법인 복막투석은 혈액투석 방법에 비해서 코비드 19 발생률이 여러 나라의 보고에 의하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석 전에 어떤 교육 효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환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투석 시작 이전에 다학제적인 교육을 시행한 경우에 복막투석에 의한 그런 복막염이라든가 복막염에 의한 그 사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그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서의 그런 교육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은 이제 3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이 시범 사업에 이제 신청한 기관이 되겠고 대상 환자는 이제 신대체육법으로 복막투석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시범 사업은 현재 총 83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복막투석 시행 기관이 거의 80% 가까운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19년 12월에는 54개 기관이 먼저 선정이 돼서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였고요. 금년 8월에 새로 29개 기관이 추가가 되어서 총 83개 기관이 이런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구조를 간략히 보시면 복막투석 재택관리 환자 시범 사업은 교육상담료 1과 교육상담료 2 그리고 환자 관리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상담료 1은 이제 의사가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상담료 2의 교육상담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가 있고 환자 관리료는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문자라든가 전화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김세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복막투석 환자 이외에 투석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투석 유형 확정을 위한 그런 교육 상담이 교육 상담 1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막투석 환자에서 그 동안에는 한 번밖에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교육 상담 1 같은 경우는 초기 년도에는 뭐 4회까지, 교육 상담 2는 이제 6회까지 할 수가 있고 차기 년도에도 그보다 적은 횟수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고 환자 모니터링을 이제 매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범 사업이 이루어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21년 6월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현황을 보시면 전체 44개 기관에서 약 4만 2천 건이 그런 수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중에 교육상담료 1이 약 8%가 되겠고 교육상담료 2는 23%, 환자 관리료는 68% 정도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 본막투석 이외에도 일형 당뇨병, 또 가정용 인공호흡기, 또 분만 취약제 임신부에 의해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평가 연구를 오늘 자리해 주신 이상규 교수님 연구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 평가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뭐 심평원 청구 자료 분석과 임상 효과 평가, 또 환자 및 의료진의 그런 설문조사 등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본 사업을 가기 위한 이제 어쨌든 근거를 잘 마련하고 또 다기간 연구의 필요성 등 심층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과제로 대한신장학회에서 본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 심층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한 약 1,000명 이상의 본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효과를 분석하고 또 SDM에 대한 그런 효과를 분석하고 재택관리 서비스가 환자 이유와 또 의료비에 미치는 그런 영향, 또 해외 사례 조사와 재택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표준화, 또 재택관리 서비스 등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본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이제 본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범 사업이 그런 결과와 임상 효과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으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이런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상담료 1 같은 경우에 입원 환자 확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모든 교육상담은 외래 환자만 적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9월부터는 교육상담료 2는 입원 환자까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육상담료 1은 외래에만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응급투석으로 입원한 환자들이라든가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상도 1도 같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가 및 산정 기준의 현실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 사업에는 본막투석 환자 시범 사업 외에 다른 시범 사업이 모두 동일한 수가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그런 사업은 다른 특성이 있고 또 의료행위 업무량이라든가 의료 자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정밀한 그런 수가 산정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본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에서는 본막투석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업무량 증가가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 현실화를 통해서 본막투석 전담 간호사의 인력 확충과 그로 인해서 시범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김세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공유의사 결정은 별도의 수가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들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시범 사업은 약 18개월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임상 현장에서 느낀 점은 각 시범 사업 기관이 약 90% 이상의 환자가 이 시범 사업에 등록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반응이 이제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 대체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반응들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참여하셨던 봉황투석 전담 간호사 선생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환자 만족도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교육 상담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라든가 자동 지원 시스템을 통한 재택 관리를 통해서 본막염 등 합병증도 많이 이제 주는 것으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 사업은 2019년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 금년에 29기관이 추가가 되는 등 이제 많은 이제 성과도 있었던 반면에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막투석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향후에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많은 본막투석 환자들이 재택관리 서비스의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교수님께서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패널을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단계를 하나씩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범 사업을 할 때 그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신 연세대학교 이상규 교수님께서 이 평가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연구 결과와 평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상규 교수라고 합니다. 일단 그 세부적인 뭐 평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오늘 이제 두 분의 그 발제자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제가 평가 연구를 진행을 했던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 이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복막투석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보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서구 선진국들에서 요새 이제 보건복지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몇 가지 핵심 테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다차원적인 개념이라서 뭐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요. 뭐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행복한 노년을 살고 건강한 말년을 살자, 노년을 살자,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구 선진국들을 좀 보면 지금 보건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가급적이면 그 테마에 맞춰서 좀 가는 방향으로 사실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추세를 같이 부합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모형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현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 혹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한 컴포넌트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직은 뭐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제 서구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회의 주제도 사실은 환자 중심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환자 중심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현실 세계의 언어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환자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나아지는 이제 그런 의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환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과 재택 의료 혹은 재택 관리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은 환자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한 축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했어야 되는 것들을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몇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보다 환자가 재택이라는 공간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가 절감이 되는 것들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국가 정책적으로 의료비도 절감되는 그런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택의료라는 표현하지 않고 입원 혹은 외래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료를 구분을 하는데 입원과 외래가 아닌 제3의 의료라는 형태로 해서 재택의료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하는 노력들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환자들의 삶의 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재택관리 사업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어쨌든 평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거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이영기 교수님께서 뭐 그 대부분의 내용들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뭐 많은 부분을 첨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평가를 진행한 4가지 복막투석을 포함한 4가지 시범 사업 외에 2가지 평가 사업이 더 진행이 돼서 현재 뭐 많은 평가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형태로. 근데 복막투석에 국한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다른 사업, 다른 시범 사업들에 비해서 환자들의 호응도라든지 그다음에 환자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실제로 그 시범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정도들이 가장 훌륭한 시범 사업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형 당뇨 환자에 대해서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대상 환자 중에 한 12% 정도밖에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근데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 환자의 거의 절반 이상의 절반 가까운 환자들이 시범 사업에 등록을 했고 그것도 시범 사업 초기에 다 등록을 한 거를 보면 환자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범 사업이 병원 차원에서 얼마나 활성화되었느냐의 측면에서 볼 때도 다른 사업들 보면 등록 환자 한 명당 보통 청구가 이 시범 사업 관련된 청구가 뭐 한 5번, 어떤 사업은 2번 뭐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뭐 8번 이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호응도도 되게 높았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범 사업이 매우 잘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구진에서 뭐 의료 이용이라든지 의료 비와 관련된 분석도 시행을 했지만 그 의료비나 의료 이용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추후 연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상적인 부분에서도 이 시범 사업에 등록된 환자들이 상당히 양호한 뭐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들을 얻었는데 이건 아마 아까 이영규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추후 한 다기관들이 참여하는 추후 추정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이 더욱더 정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 거시적인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범 사업, 재택관리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여러 가지 진행된 시범 사업 중에서도 복막투석이 아마 환자들에게나 의료진에게나 그리고 실제 국가 정책적으로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본 사업으로 가는 것들이 것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우리 국가 전체에서 시행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통합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의료비도 감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바라볼 때 항상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보건의료 체계가 가지는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재택관리 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규 교수님.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예, 분명히 긍정적인 길로 가고 있고 그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아마 의료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를 다 보기는 아직은 조금 어렵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공동의사결정의 그 수가가 이렇게 지금 그 전체 묻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좀 별도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더 수가 인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심평원에서 우리 지정무 실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돈 문제 얘기하면 항상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막 15분 이상 이렇게 환자분한테 해서 심층 진료 수준의 그런 수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막투석 재택의료 시범 사업은 앞에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직장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고 감염과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심하게 복막투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환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같이 한 7개 유형으로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공동의사 결정은 복막투석 시범 사업에 한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이미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복막투석 환자한테서 공동의사 결정의 수가를 들어오게 된 배경은 대한신장학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그 필요성도 인정이 됐지만 사실은 이거를 검토하는 당시에는 뭐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거나 그다음에 교육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이거를 수가로 보상해 주는 나라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공동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해서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효과 평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본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학회랑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공동의사 결정과 관련한 수가를 얼마만큼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전체 참여하고 있는 54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만 이 수가를 청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1개 기관 중에서도 10명 이상 한테 시행한 기관 수는 10개 기관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소수의 기관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공동의사 결정 수가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공동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다기관에서 앞에서 김세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여러 기관에서 그런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검토를 할 거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전제는 그런 그 임상적인 효과에 대한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저희가 또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진 교수님, 이 공동 의사 결정이 어찌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지금 외래 베이스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입원 환자한테도 이 확대가 필요할 것인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지적하신 이게 한다 그랬는데 몇 개 센터밖에 못 하는데 좀 더 활성화될 방안이 있으신지, 활성화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 2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시범 사업 내에 일부 이제 수가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이것이 확대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지적하셨듯이 이제 그 표준화된 어떤 교육 프로토콜이 충분치가 않았다는 지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 이후부터 프로토콜을 완성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직접 이제 이런 재택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에게는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지금 다 배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뭐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시간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분 동안,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상급 병원에서 신장내과 진료 시간을 보면 한 3.9분 정도라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분에 한 3명, 4명 정도 환자를 보는데, 이제 15분 동안 한 명을 봐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책정된 수가가 한 39,000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사실 웬만큼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선뜻 15분을 내서 환자 한 명에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다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끌고 가려면 이거 인정에만 호소해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떤 15분의 시간을 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대하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금 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신환들 15분 진료, 심층 진료를 할 때에 수가가 한 9만 원 정도로 지금 15분에 배정이 돼 있어서, 적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그 시범 사업에 해당되는 수준만큼 이렇게 이제 좀 더 참여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또 특히 이것은 이제 환자마다 이렇게 다른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 주셨듯이 특히 외래 환자는 굉장히 바쁘고 3분 진료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환자분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시범 사업 틀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입원 환자에게는 똑같은 교육을 다 하더라도 전혀 수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별도 수가라는 뜻은 이게 다른 사업에다 묶여 있는 거에 하나의 어떤 이미 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외래 환자 정해진 수가만 받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유연하게 입원 환자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입원 환자에도 적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보상도 충분히 조금 더 해줘야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전체 병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혜택을 많이 보는 환자들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입원 환자에 국한돼서 했는데 외래 환자에 국한됐는데 입원 환자까지 좀 더 확대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 주셨고, 현실적으로 15분 외래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가가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찌됐든 지금 중간 단계에 있고 저희도 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외래 환자뿐만이 아니라 입원 환자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막 투석이 이제 먼저 시작해서 19년 12월에 이제 7개 이제 다른 재택의료 사업들과 같이 이제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 재택의료 관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이 집에서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관점에서 집에서 머물면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시범 사업 모델에 따라서 재택을 우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재택 치료를 받으시다가 중간에 이제 좀 다시 입원을 하시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그 환자 입원 관리료 툴을 이제 적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한 목적이 이제 환자의 재택 관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입원 환자에 대해서 환자 관리로 원이 이제 입원 관리로 원이 적용하는 것이 이제 타당한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SDM은 이제 사실 이런 재택 환자 관리와는 또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아마 외래나 입원이나 다 같이 적용이 되면 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마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우리 이영기 교수님이 아마 정기적으로 그 임상에서의 그 힘든 뭐 컴플레인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하는 이런 회의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하면서 어떤 그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나요? 이제 큰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고 또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일상 담당하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 로딩이 많이 증가해서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결국 교육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자료들이 체계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고, 또 이런 교육 상담료 환자 모니터링 이후에 그 심평원에 이제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또 그것들을 병원의 EMR에 또 기록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힘들다, 이제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보건복지부 심평원과 이제 협의를 거쳐서 뭐 일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학회에서도 교육 자료를 좀 더 이제 체계화해서 일선 의료기관에 이제 전달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시범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상담료 1위 이제 입원 환자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분들도, 입원하는 환자들이라든가 또 응급수속으로 입원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상 교육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교육 상담 2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을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좀 더 현실화돼서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가 좀 확충이 된다면 좀 더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수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교육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현실적인 걸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심평원에서 이 수가 현실화 방안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재택관리 시범 사업은 뭐 복막투석뿐만 아니라 7개 유형의 시범 사업 유형들이 동일한 수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환은 다르지만 그 환자가 스스로 집에서 본인의 질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의료진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교육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가를 가지고 갑니다. 수가의 금액은 저희가 그 실시하는 인력, 의사나 간호사의 실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시간, 이런 업무량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의 재료대나 시설이나 이런 자원의 양도 반영을 해서 수가는 만들었습니다. 다만 질환별로 그 실시 횟수나 실시 인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환별로 그 특성에 맞게끔 실시 횟수가 달라지고, 그리고 실시 인력도 어떤 질환에서는 영양사가 추가되기도 하고 어떤 질환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서 실시 횟수나 인력이 달라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해당 학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정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복막투석과 관련해서는 처음 그 복막투석이 재택관리 시범사업의 1호였습니다. 처음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학회나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 요청이 있었었고,
학회와 여러 차례 만나서 저희가 협의한 끝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9월부터는 좀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대상 기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54개 기관에서 29개 기관이 포함이 돼서 지금은 83개 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복막 투석 교육 상담료 2는 외래 환자에서 입원 환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복지부에서 발주를 해서 대한신장학회에서 복막투석 재택관리 관련한 임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택관리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잘 돼서 이러한 뭐 수가라든지 입원 환자, 외래 환자 이런 거에 어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이영기 교수님 조금 책임이 무거운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좋은 그 기회를 학회에 이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을 아껴주지 않으셨던 우리 복지부에서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이 있으신지 우리 이기론 사무관님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복막투석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이제 여러 재택의료 시범 사업 중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고요.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이제 3년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이제 시범 사업이 2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이제 본 사업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준비를 시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비던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도 이번 시범 사업은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본 사업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어떻게 이 사업이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임상적인 개선 효과를 줄 것이고 또 환자의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상태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또 비용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의료비가 지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분석들이 어떤 한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기관에 걸쳐서 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영기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보건복지부와 신장학회가 같이 이제 연구 용역을 준비를 해서 이제 착수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10개, 11개 기관의 이제 1000여 명에 대한 이제 임상 효과 분석을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또 의미 있게 잘 나온다면 또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그 결과가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가의 이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해냈구나라는 그런 보람 있는 그러한 그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좋은 의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어떤 투석의 어떤 모달리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결국 중심은 환자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환자가 자기 선호도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이러한 어떤 진료 문화가 점점 확산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시발점에 있어서 일단 그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런 공동 의사 결정에 관련된 이런 운동 또 캠페인 또 관련된 수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잘 안정이 돼서 그 혜택이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기 교수님. 예. 네, 이번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복막투석 환자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임상 효과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체계적인 그런 재택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도 이제 많이 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장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평가 연구와 복막스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그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좀 하면서 이제 느꼈던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분절적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분절적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통합적인 체계 그리고 환자 중심의 체계로 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뭐 복막 투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재택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더 통합적이고 더 환자 중심의 체계로 끌고 가는데 틀림없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계론 사무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나 이런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사업 중에 하나를 맡게 되어서 그런 분들을 잘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현무 실장님. 앞서 이영규 교수님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시범 사업에 등록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범 사업은 그 특성상 모든 시범 사업에서 효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평원에서는 그런 의료기관의 그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서식에 대한 부분을 학회랑 여러 차례 만나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EMR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엑셀로 작성을 해서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화면에 직접 들어와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만 그 EMR 연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정보 시스템이랑 심평원 포털 데이터 간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이 약간의 그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 안에 그 요양기관 개발용 가이드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택의료 관리 시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사업이 특히 이 콩팥에 관련된 저희 같은 의료진들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콩팥하는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공동 의사결정 그리고 복막 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수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은 시범 사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분명히 장점은 있거든요. 재정 감소 혹은 환자 만족도라든지 임상적 효과 향상까지 이렇게 의료진,
환자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추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오늘 논의된 이런 개선 사항들이 반영이 돼 나중에는 또 본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 분명히 느꼈고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체계적인 환자 중심 치료를 제공받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만성 콩팥병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